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에 포문을 열면서 전 세계 교육 상황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가시오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이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관세 인상이 결국은 미국 경제도 냉각시키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서 효과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쭉 읽어봤더니 진짜 이렇게 하네요. 25%. 이게 근거가 뭔지, 상호관세라는 거는 상호가 관세를 매기는 건데 25% 상호관세라는 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일단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은 부가세를 관세라고 보는. 부가세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의 논리냐 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수입돼서 우리가 뭐 기업들한테 물건을 팔 때 10%를 부가세를 붙여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한다 이거죠. 부가세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팔릴 때는 국내 제품이든 가공 제품이든 할 거 없이 10% 관세를 부과하는데 나갈 때는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수출 품목에 대해서.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관세라고 보는. 무슨 계산법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나 쇠고기 등 여러 식료품 물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물가에 어떤 뭐랄까요, 이제 좀 불안을 각오하고라도 높은 관세율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실효 관세율은 한 8%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자신만의 또 계산법으로 해서 한국을 25%를 아니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인데 그러면 최소한 뭐 그 정도 언저리에서 하는 건 모르겠으나 25% 이건 좀 심한데. 이제 감정이 담겨 있는. 우리보다 심한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이 큰일 났죠. 예. 뭐 30, 40, 50, 예, 40% 정도. 40%? 예. 베트남이 이제 40%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뭐 엄청나게 그렇죠.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34%. 34%. 네, 인도네시아 32%. 캄보디아가 49%. 뭐 이제 수출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렇죠. 베트남은 46%.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또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이제 택가리.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아하.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박스 포장만 바꿔서 인도네시아나 이제 여기서 가져가서 이제 자기들한테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내겠다. 이러면서 대규모 상계 관세를 부과를 했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준이고 여기서 이제 깎아주겠다. 배선 장관이 그랬다고 하던데요. 이것 때문에 보복하면 더 올릴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타깃이 명확합니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건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근데 물론 개별 국별로도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 그러면 개별 국가별로 이제 마찰이 미국과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재무상이 이제 가토 가스노부인데 어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해서 WTO 협정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필요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상호관세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유 뭐 우리랑 똑같죠? 안 좋습니다. 똑같죠. 거기도 24% 우리나라보다 1% 낮더라고요. 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한미 FTA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예. 일단 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 또 미국의 8대 무역 흑자 국가에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일단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사실상 아베노믹스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계속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의 가치가 2000년 이후에 지금 보면 한 4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실질 가치가.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질 가치의 하락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좋아져 있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그림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그 일본 기업 이익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들을 잠깐 제외하고 본다면 계속 지속적인 어마어마한 이익이 좋아지고 있네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었던 여러 특히 그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 이런 것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되게 많이 빠지고 한국 증시는 아직도 2,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4만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잘 가죠. 예, 그 기업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업 실적들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져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뭐 주가가 빠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이익 대부분이 이제 국내 내수 경기도 있지만 N 약세, N저로 인한 경쟁력 개선 효과를 굉장히 크게 누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경쟁력 개선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이제 24% 상호, 물론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이제 30개월령 미만 손은 안 된다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프로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 쌀 같은 거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거, 켈로스 쌀이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런 이제 그 자포니카 품종의 쌀들을 미국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찰기가 있는 쌀들을 미국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수입해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그 농산물 관련돼 있는 여러 장벽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구글지도 안 되는 거.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거 그것도 관련돼서 예, 전부 이제 다 풀어라. 그 이제 보나마나 이제 그 코참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상공회의소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뤄주는 단체들이 리스트들을 이제 쭉 준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또 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30조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착공되면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딜들을 그렇죠. 다 치겠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되게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게 이시바 총리가 가서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그러니까요. 특히 뭐 LNG 프로젝트 알라스카에 있는 LNG 프로젝트라든가 그 항만 건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때렸다라는 건 일단 아시아에 있는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좀 미운 거예요. 믿기도 하고 쉬워 보이는. 그래. 쉬워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전혀 별로 그래요. 너희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안타까워요. 뭐 남의 나라 얘기이긴 해도 잃어버린 30년 이제 좀 탈피를 좀 하고 뭔가 좀 좋아지려고 하고 금리도 이제 기준금리도 일본의 제로금리가 이제 벗어나기 이 직전에 이걸 또 이렇게 관세 전쟁이 시작됐으니 일본이 과연 심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제 BOJ가 이제 분기별로 단칸 지수 기업 경기 체감 지수 이걸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12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4분기 때보다는 2% 내린 거고 철강 산업 쪽이 특히 이제 이쪽 이제 서브 지수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8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건 3월 초에 이미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뭐 선부가 하면서 시작한 거라서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진 건데 이게 철강만 아니라 이제 20%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림 제가 띄워놨는데요. 네. 일본의 그 전 산업 그리고 이제 대기업, 제조기업, 비제조기업 이렇게 이제 리스트 순서인데요. 그렇죠. 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면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높다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칸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기 경기 관측 지수라고 그렇죠. 불리는 지수의 약자가 되겠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단 빨간 선이 대기업인데 대기업들은 그래도 여력이 좀 있는데 이제 전 산업 쪽에서 보시면 확실히 가단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는 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네요. 아베노믹스 시작 이후 최고치 레벨에서의 조정이라서 이게 뭐 이제 급격한 어떤 일본 경제의 둔화를 뜻한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일부 산업은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전체적인 산업 1분기 통계만 보면 아직 일본 경제는 뭐 굉장한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이런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실제로 일본산 제품들 특히 이제 가장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이 자동차인데 우리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여전히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도 25% 자동차 관세 충격을 안 받을 수 없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 소비자 시장이 이제 4월 달 데이터에서 이와 같이 이제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20%, 25%의 상계 관세를 받은 기업들이 정말 그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바로 전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놓여 있고, 이 불확실성은 일단 심리는 무조건 안 좋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냉각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표현을 잠깐 쓰긴 했는데,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수출해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조사해 보면 그래도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은 좀 덜한 편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멕시코를 비롯한 주변 나프타 지역들, 그렇죠. 거기서의 이제 생산 또는 부품 조달의 과정에서 많은 비용 절감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회 조달이 안 되는. 이게 우회 조달이 안 되는. 일단 이번에 상호 관세에서는 캐나다랑 멕시코는 제외했는데, 이제 여기 둘은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 권리죠.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아무튼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정도로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의 이제 무역 적자 국가들이 다 이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인데, 이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제조 대기업들도 충격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가 터지고 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일단 홀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쥐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결국 경기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환율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수혜를 많이 받은 건데 그동안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던 건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니케이 225 지수로 기준으로 해서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 1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초에 취임 딱 하자마자 3분기 동안 또 보니까 5.5%가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서 떨어진 건지 트럼프 영향인 건지 엔화 환율에 대한 불안감인 건지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 말에 이제 4만 선 정도 했다가 지금은 3만 5천 후반대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니케이 지수가 뭐 어떤 앞으로 이제 선행일지 후행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주가를? 뭐 기업 실적은 엄청 좋은데,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건 결국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가 입장에서는 네. 미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래 이익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이제 미래가 어두우니까 걱정스럽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과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맞으면 일본이나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솔직히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데, 그렇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이 상계 관세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을 지금 부과하고 영국만 한 10%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호 관세들을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입되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렇죠. 수입되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결국 이거는 실질 소득의 감소를 연결하죠. 2022년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뭐 명목 소득은 계속 상승했는데 소비자 물가가 10% 올라버리니까 전부 이제 가계부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상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특히 그때 많이 올랐던 게 자동차랑 중고차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렌터카들 맞습니다. 코로나 때 다 팔았는데 예. 갑자기 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중국에서 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는 가운데 네.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자마자 그렇죠. 중고차값 중심으로 해서 폭등했고, 최근에 근데 2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중고차값이 다시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번에 수입되는 수입 자동차들의 가격이 오르면 저렴한 중고차가 다시 씨가 마를 것이고, 이건 미리 사놔야 되겠다 라는 수요들이 이제 2월 달부터 벌써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뭐 관세가 부과돼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미국 소비자 시장만 살아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뭐 다 똑같고, 특히 한국 차들이 언제 뭐 미국 차들하고 경쟁한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차들의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는 일본 차랑 독일 차인데
일본차, 독일차 다 같이 공평하게 두들겨 맞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렇죠.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의 참가자들의 센티멘트도 나빠질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고 네. 여기에 각종 경기 지표들, 뭐 불황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불황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안전자산 선호가 또 그렇죠. 부각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경제라는 건 결국 심리 게임인데 그 심리 게임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들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그러니 미 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일본 장이든 트럼프 관세 이야기만 나오고 특히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벌벌 떠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 제일 믿고 있는 건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띄웠는데요. 네. 바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국제 유가 통계를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네. 그림 보시면 파란 선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 그리고 하얀 선이 석유 가격인데 석유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만 있으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 파란 선 끝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생산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감소했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아무리 드릴 베이비 드릴 계속 파내라. 예, 파내라고 하더라도 주네요. 이게 이제 그 수익성에 따라 저건 좌우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의 셰일 오일은 바로 이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하향 안정되고 특히 한때 65달러까지 가니까 야 이건 뭐 생산해봐야 답 없어 이러면서 2월달, 3월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게 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상호관세, 이제 석유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만 계속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경기 나빠지고 미국 경기 나빠지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동아시아 국가 증시도 함께 나빠지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죠. 이제 살만한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30년 불황 끝나고 살만한데 이렇게 외풍이 안 도와주는 그러니 이게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을 바라볼 때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게 엔화 환율인데요. 사실 제2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인데 지금 뭐 초대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7월에 160엔 넘어서 거의 뭐 한 40년 만에 최고치 최애 약세를 기록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150엔 아래선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침체하고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최고의 해지 수단이 엔화를 해징하는 거다. 엔화 사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라는 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엔화를 샀는데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사이닝 시그널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이제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이 관계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때문인데요. 네. 지금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과 미국의 2년물 국고채 금리 차트를 제가 지금 좀 띄워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잘 나왔네요. 빨간 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 그리고 파란 선은 오른쪽 축인데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입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의 환율 흐름과 미국의 금리 흐름을 보시면 거의 코릴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제 미국의 2년물 국고라는 게 저게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단기금리니까 시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향후 2년간 정책금리 평균치는 얼마야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팅하는 곳이 2년물 국고금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년물 국고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중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정말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공포. 또 한쪽에서는 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금리가 내려갈 수 있어 라는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결국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이 지금 점점 우세를 점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미장이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빨간 선이 저래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일본 저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때 빨간 선 내려가면서 미국 금리가 시장에서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들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엔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달러를 굳이 살 필요 없이 미국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일본 사라. 일본도 기축통화인데 준기축통화인데 굳이 뭐 겁날 게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 차트를 놓고 설명해 보면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은 경기가 나빠질 거고 실제로 성장률 전망도 하향했죠.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올해 1.5%까지 하향하고 인플레는 잘 모르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불황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면 금리는 결국 인하될 것이다. 그렇다면 N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콜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콜은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콜이죠. 안 그래도 상계관세 두들겨 맞아가지고 힘든데. 그렇죠. 이게 만약 N 강세까지 가면 N 강세까지 가면 더 불리한 수출이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네네. 그나마 상계관세를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N저로 우리가 이익이 크게 났던 건데 그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딴 나라보다는 좀 버티기 괜찮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N 강세로 가게 되면 이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콜은 N 입장에서는 강세 콜이지만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 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BOJ 스탠스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N 강세 요인이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N이 만일 이렇게 강세로 만일 간다면 그 BOJ 입장에서 이제 속도 조절은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0.5%인데 저희는 연말까지 한 1%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금리 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겠네요. 예, 그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 여건, 특히 관세 부과 이런 외풍들이 몰아닥치는 중인데 금리가 너무 낮은 0.5%는 너무 낮다 생각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는 있지만 외풍이 이렇게 클 때 굳이 금리를 인상했다 작년 8월 같은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8월은 너무 심한 쇼크가 왔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거의 패닉 아니었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그 시기를 급하게 선택하지는 않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를 노려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거의 뭐 금리 정책하고 환율 방향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우리는 반대죠. 우린 그렇지 않다고. 금리를 내리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거를 좀 저지를 하고 환율을 좀 신경을 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교육 국가가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아닙니까? 일본과의 관계 이것도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죠. 근데 그렇죠? 금리 차이도 그렇고. 근데 참 복잡하네요. 뭐 이게 이제 또 여러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라는 등등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그렇게 관계 개선이 잘 안 되냐 생각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 관계, 경합 관계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무역도 마찬가지. 무역도 그렇고 이제 두 번째가 좀 국민 감정이라는 이게 정체불명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할 말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에 그렇게 여행 가는데 국민 감정이 나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일본이라고 할 때 느끼는 그 양가 감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선택들, 변화들 이런 게 또 일본이랑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뭐 우리가 이쪽이랑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또는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놓여 있어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미국은 지금 중국 때리는 게 최고 관심이고 그렇죠. 중국이 또 우회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을 다 상계관세를 저렇게 때리는 거 본다라면 우리가 저기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때 서로가 이렇게 마찰 안 생기게 대만이랑 일본이랑 협력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 정도는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건 아직은 지금 너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진전된 생각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든 게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들은 결국은 뒷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중국과 관계를 끊으면 우리 관계는 좀 개선해 줄래? 이렇게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고립될 위험에 뭐 이론적으로 그런데 또 중국을 보면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해볼 테면 해봐라는 게 미국에 대한 어떤 교육 그 규모가 내수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규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때려도 별로 영향이 없다 우리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회까지 치면 예, 훨씬 더 크고요.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이번 2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가 마이너스였는데 또 마이너스가 났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디플레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심화되고 내수가 계속 망가지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도 특히 2월달 가격이 다시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데 효과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 태양광, 전기차, 전광리 이 산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책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그렇죠. 경기 부양에 대한 목소리는 제쳐두고 산업 정책, 기업의 어떤 설비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급 과잉이 생기죠. 공급 과잉이 생기는데 내수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물량을 해외로 쏟아내야 되는데 관세 부과를 당한 거죠. 여기에 더 나가서 주변으로의 어떤 쿠션을 치는 택가리를 하는 멕시코라든가 또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우회길도 지금 다 막은 그런 여건이라고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커지는, 왜냐면 해외로 물량을 밀어낼 수 없다면 국내에서의 어떤 치고받는 경쟁,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엄청 커질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제 패퇴한 기업들, 공급 과잉 속에 무너지는 기업들의 실업 문제는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욱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겉으로는 당연히 협상 과정이고 주변국에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을 때야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역이나 관세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 이 삼각의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신데 레포트 계속 쓰셔야 되겠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인 홍춘욱 대표님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관세 정쟁 그리고 일본의 영향 싹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